안녕하세요. 이 100세 시대의 생애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강창입니다.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생애 설계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1강으로 노후 파산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980년대에 일본에서 좀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죠.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당시에 63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퇴직연금, 국민연금,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일본은 우리보다는 그 기초연금 금액이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월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웬만하면 일본 사람들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노후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이니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지금 너희 집값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지 말지래요. 그거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넣은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빚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요, 그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분지 부채 비율이죠. 연령대별로 보면은 일본도 40대 미만은요 188%. 그때는 그 사람들도 빚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지요. 근데 그 빚을 계속 갚아가지고요 퇴직하고 나면 보다시피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30대 미만 198%. 근데 보시다시피요, 퇴직을 했는데도 49% 절반 정도 빚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한으로 돈을 빌려 집을 샀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도 그냥 빚이 절반 정도가 그냥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들을 부양은 해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추이가 나와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뭐냐? 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고 세상을 떠나는가? 2.2명을 낳고 세상 떠나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에는 0.78명. 이런 세대가 어떻게 부모 세대를 부양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이 그러면 많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예요.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200만 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이 1억 800만 원. 그걸 빼면요, 5억 3,4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입니다. 얼마 남습니까? 순금융자산이 3,9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으로 30년, 40년을 삽니까?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그리고 아주 일부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이게 몇십만 원이라도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49%, 절반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9%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4,3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요, 계좌당 4,500만 원. 두 개 다 받아봤자 1년, 2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건 뭡니까?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옛날과 같던 흥청흥청하던 고성장 시대를 지나서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만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금년에 1% 성장하면 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 젊은 남녀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겠습니까? 남자는요, 낳지 않겠다는 사람이 31%, 여자는 45%입니다. 그 왜 안 낳겠는가? 살 길이 막막해서, 경력이 단절되고.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바뀌어질 리가 없는 거죠.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은데요. 문제는 이 고령화의 속도가 우리나라는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지난 30년 저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을 180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가정경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절약입니다.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답니다.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여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서점에도 가보게 되면요,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절약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에 그 고성장 시절, 돈 벌면 되는 거지, 수익 내면 되는 거지, 이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지금 남아있고, 우리나라의 이 체면 문화,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과감하게 절약을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는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